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사실 별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국주의 식민지 얘기하면서 왜 각 서구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공장을 더 잘 돌리기 위해서 값싼 원료, 노동력, 상품 시장,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 간다는 것도 봤었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에 있었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이런 것들도 봤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구 열강들이 여러 전 지구적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하나하나 둘 넓혀가게 되고요. 또 그런 경쟁을 해나가는 모습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영국의 삼시정책 봤었죠. 인도의 콜카타,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카이로,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요 세 군데를 연결하는 영국의 식민지 정책, 삼시 정책을 봤고요. 그다음에 요걸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독일의 삼비 정책, 본인들의 수도인 베를린, 그다음에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그런 삼비 정책도 봤었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다른 경쟁들을 보게 될 텐데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 특히나 아프리카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오랫동안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땅이잖아요. 이 지도를 그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유럽이 있고 뭐 세계지도 대충 그리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세계지도 아닙니까? 그죠? 이제 유럽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요게 아프리카인데 여기 조금 더 여기 이제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 이제 뭐 독일 있고 프랑스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중해고 요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근데 요 관계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음, 유럽인들이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 유럽인들이 알고 있는 아프리카는 사실상 여기가 다예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다예요. 여기는 이제 지중해 거쳐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 늘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 바로 아래가 또 사하라 사막이 있기도 하고 이만큼 사하라 사막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를 알고는 있었지만 또 아프리카가 또 워낙 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하라 사막 넘어서 그 안쪽 깊숙한 곳까지는 그동안은 못 들어가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제국주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리빙스턴, 스탠리, 뭐 세실로즈 이런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뭐 리빙스턴이나 스탠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아프리카에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석유도 있고요. 특히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나 금이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특히 왜 중요하냐면 다이아몬드는 예쁘기도 하지만 그건 세공을 했을 때고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예쁜 것만큼이나 유명한 게 가장 단단한 암석이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금속 세공, 금속을 이렇게 깎는 그런 데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점점점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철을 다룰 일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보시면 중화학공업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공업의 반대말이에요. 경공업. 경공업은 이게 가벼울 경자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좀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 뭐 옷이나 뭐 펜, 뭐 신발 뭐 이런 것들 이런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공업이 경공업이면 중화학공업은 조금 무게와 기술이 들어가는 배, 비행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화학공업인데 중화학공업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철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철을 필요에 따라서 깎고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철을 세공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유럽 국가들이 거의 다 아프리카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이 너무 아프리카에 많이 들어가니까 아프리카를 누가 어떻게 차지할 건지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 모여서 각 유럽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베를린에서 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유럽인들이 서로 아프리카를 나눠 먹기 위한 회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프리카의 이 국경선을 보잖아요. 그럼 유달리 일직선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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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의 아프리카의 어떤 전통의 문화나 부족 간의 어떤 경계, 부족의 역사, 그 아프리카 전통 부족들, 아프리카에 원래 살고 있었던 전통 원주민 부족들의 어떤 역사나 그들의 어떤 영향권, 경계, 아니면 그들의 지리, 그들의 지리적 이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단순한 일직선의 국경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원주민의 사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유럽인들이 어떻게 하면 케이크 나눠 먹듯이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를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요것만 고민을 하고 국경선을 그었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국경선을 그었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일직선의 국경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지 사정이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되게 부족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전,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인데요.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많이 차지했었던 두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예요. 그래서 영국은 종단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종단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국의 삼시 정책 있죠. 그 삼시 정책의 일부예요. 그래서 종단 정책은 아프리카를 세로로 먹어 나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요 이집트의 카이로도 같이 써주세요.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예요. 이집트 카이로부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세로로 먹어 나가겠다. 여기 이제 영국의 종단 정책이고 여기에 인도의 콜카타까지 더하면 삼시 정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프랑스가 횡단 정책, 가로로 먹어 나가는. 그래서 프랑스는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이렇게 어, 가로로 연결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은 세로로, 프랑스는 가로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각각 식민지 이름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아프리카를 놓고 영국은 세로로 먹어나가고 프랑스는 가로로 먹어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쳤었다는 거죠.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프리카가 대충 이렇게 있어요. 너무 대충 그렸다. 다시 그려야겠다. 이건 아니야. 아프리카가 대충 그래도 요렇게 요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요쯤이 이집트 카이로고요. 여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차지해 나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지도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쯤이 이제 알제리고요. 그다음에 요 섬이 있는 게 마다가스카르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차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운명적으로 뭐가 생겨요? 교차점이 생기죠. 요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는 지점이겠죠. 그 지역이 파쇼다입니다. 파쇼다. 그래서 파쇼다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건 프랑스가 양보를 하게 돼요. 왜냐면 당시에 프랑스는 여기 있었던 요 알지리 바로 옆에 있었던 모로코도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해요.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요걸 영국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네 우리가 파쇼다가 정말 필요해서 그런데 너네 프랑스가 모로코 먹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파쇼다는 양보해 주라. 그래서 프랑스도 그래? 모로코 오케이 좋지. 그래서 프랑스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프랑스가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지도로 보시면 이래요. 보시면 요 연두색이 이제 영국령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차지해 나가고 있는 거고, 어,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런 식으로 차지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차점이 파슈다였던 거죠. 요이 바다 잘 봐두세요. 왜 영국이 먼저 이렇게 세로로 먹어 나가려고 하고 요걸랑 연결해서 이제 인도의 콜카타랑 연결해서 삼시 정책을 하는 거냐면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희망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 카이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도의 콜카타가 있는 건데, 어, 우리 예전에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했던 경로 보면 이런 식으로 아시아를 갔잖아요. 근데 이게 갈 수는 있는데 너무 멀죠. 근데 사실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바다예요. 홍해라는 바다고 여긴 지중해죠. 여기 되게 얇은 땅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여기만 뚫어주면 되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수에즈 운하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수에즈 운하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배들이 있겠죠. 이렇게 멀리 돌아가기 싫은 많은 배들. 그 배들한테 수수료를 받아먹는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고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를 세로로 먹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프랑스는 가로로 먹어 나갔던 거고 그 충돌 지역이 파슈다였던 거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는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신항로 개척 때부터 조금씩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역인데요. 어, 고전에 아프리카 얘기를 마무리 짓고 가야겠네요. 제목이 아시아가 나와서. 고전에 이제 여기는 그냥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벨기에는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었고요. 독일은 탄자니아를,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게 되는데, 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은 해요. 독일이 탄자니아를 식민지로 삼는데 여기서도 막 뭐 마지막에 본기 막 이래가지고 막 반란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독일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과한 걸로.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일본인들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데 막 독일은 총리가 나서서 막 그들이 이제 탄압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독일은 유대인들은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독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사과를 하는데 자신들이 식민지배에 있었던 탄자니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독일이 무조건 그렇게 막 존경받을 만한 민족인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지역이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을 유지한 국가를 좀 볼만해요.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왜 독립을 유지했냐면 왜 우리 기억나시죠? 미국이 이제 노예들이 해방되잖아요. 근데 그 해방된 노예들이 새롭게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예들이 해방돼서 배 타고 멀리 아프리카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그들의 나라를 만든 게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는 뒤이어서 보시고요. 그래서 라이베리아는 만들어지고 나서도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아예 라이베리아 지도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탈출한 노예들이 만든 나라고 또 지금까지도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국기 모양이 저런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는데요. 본인들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아두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스스로 막아내죠. 여기가 라이베리아고요. 저기 좀 넓은 데가 에티오피아죠. 그래서 아두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탈리아를 물리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 어, 그 편견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이탈리아는 전쟁을 잘 못해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한테도 지는 거고 요 편견을 깨라는 게 아니고 가져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배울 텐데 다 이탈리아가 참전해요. 참전하는데 이탈리아가 정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특히나 영국이 인도를 거의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는데 어 영국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값싼 원료, 그다음에 노동력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로 섬유공업, 옷을 만드는 그런 공업이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원료를 인도한테 강요하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원료가 바로 면화죠, 면화. 이 면화를 인도한테 억지로 길르라고 하고 그래서 면화를 다 걷어간 다음에 이렇게 자신들이 공장에서 이런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원래 인도도 이런 옷감, 섬유, 면직물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었던 나라인데 인도는 다 손으로 만들죠. 근데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영국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좀 쇠퇴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이분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죠. 인도 독립운동의 어떤 영웅이죠. 근데 이제 이분 사진이 뭐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요게 물레예요. 요게 이제 물레라고 이제 어떤 전통적으로 수작업으로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도구인데 간디 사진을 보면 이 물레와 같이 찍힌 사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간디가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인도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네들이 들어온 뒤로 인도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면직물 산업들이 다 망했다. 우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인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차지하고요. 근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식민지로 차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지역 나중에 보시는 여기 뭐 프랑스가 차지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차지하는 말레이 연방이나 아니면 미얀마 지역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아까 이 지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했던 게 플랜테이션 농업이에요.
플랜테이션 농업하면 굉장히 동남아시아 같은 더운 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량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로 농사 짓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커피나 설탕 만드는 사탕수수, 그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을 주로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너무 더운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근데 두 번째로는 잘 일을 해놓고 수확만 잘하면 팔리는 건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 그렇잖아요. 담배, 커피, 설탕 얼마나 잘 팔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식민지에서 더운 지역의 식민지에서 하기에 최고의 농업이죠. 일은 힘들지만 식민지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수확해오면 내다 팔면 그만인 거. 짱이죠, 짱. 그래서 이렇게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이런 식인데 지금 보시면 요 지역이 조금 흥미있게 볼만해요. 요 지역 보시면 여기는 지금 요렇게가 이제 베트남이거든요.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프랑스령이죠. 다시 너무 대충 그었어. 이 연두색 지역은 프랑스령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요 지역, 요 파란색, 요 지역은 영국령이죠, 영국령. 어, 근데 지금 타이, 지금 태국이죠, 태국. 여기는 어디의 식민지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이 지역은 조금 특이한 게, 이 동남아시아 지역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타이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타이의 사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타이, 태국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에 태국 왕이 라마 5세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 이렇게 지금 딱 봐도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 중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측 외교관, 프랑스 측 외교관을 국가로 초빙을 해요. 초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봐도 조만간 너네 싸울 것 같지. 근데 싸우는 거 힘들고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태국, 타이를 중립 지대로 두고 중립 평화지대로 두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아예 둘 다 안 먹고 타이는 그냥 독립으로 유지하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영국과 프랑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은 이런 외교수를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태국은 독립을 유지한다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지역, 그 지역은 호주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지역을 영국이 섬나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이 지역에 식민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 이런저런 조그만 섬들, 뭐 비스마르크 제도나 이런 지역들의 조그마한 섬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하와이와 괌, 발음이 왜 이러죠? 하와이, 괌 이런 지역들을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고요. 지금도 미국령으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에스파냐랑 전쟁을 벌여서 필리핀을 차지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지금 독립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 지역은 영국이 식민지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있는 많은 나라들, 요 바다 위에 이 조그만 섬나라들, 요 섬나라들을 독일이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요 하와이와 필리핀을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는데, 음, 미국이 하와이를 먹었던 이유는요. 미국은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은 저쪽 끝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로는 한 방에 오기가 지금은 가능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어떤 휴식 기착지를 마련해 두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있었고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다만 오히려 반대로 아까 우리 아프리카에서 봤었던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태국 같은 독립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자치권만 얻고 이제 영연방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영국 국기인데 가끔가다 국기들 보면 요 문양이 그대로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국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영국 국기가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 영국과 대등한 국가적 지위를 갖고 자치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국가의 대표는 영국 국왕인 그런 나라들인 거죠. 어, 지도 모양의 영국 국기가 들어가진 않지만 캐나다도 여전히 영연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이렇게 자치권을 얻고 대신에 이제
영국 국왕이 캐나다까지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 그리고 잠시만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걸 놓쳤는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개항을 한다고 하죠. 미국의 강요로 개항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항은 항구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교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조금 더 먼저 이제 근대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죠.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근대화 산업혁명을 먼저 이뤄내고요. 이걸 바탕으로 식민지를 늘려나갑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과 중국 아래 대만을 식민지화하게 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좀 꼭 기억해 두라고 하는 건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요게 이제 3학년 넘어가시면 되게 중요하게 중요한 의미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일본은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화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죠.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을 식민지화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아까 봤었죠. 이렇게 영연방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캐나다까지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태평양 이 지역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역시 동남아시아랑 비슷하게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